여러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에 큰 인기를 끄는 곳이 바로 한국의 산이라고 합니다. SNS에 한국 여행 사진이 모두 산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블레어입니다. 토론토 출신의 프리랜서 문화기자로서 서울에서 취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북한산에 외국인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 목적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산이라니 기껏해야 작은 언덕 정도겠지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도시 중심부에 진짜 산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공원처럼 조성된 인공적인 언덕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산우이역에 내렸을 때 저의 모든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역 주변에는 이미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갖추고 산행 준비를 마친 외국인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알프스나 로키 산맥을 오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진지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저 도시 근교의 작은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외국인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곳에선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이들 모두가 북한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제적인 등산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북한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에 있는 산 중에서도 북한산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취재 노트와 카메라를 챙겨 북한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던 이 장소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동료들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그저 도심의 작은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바위산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멀리서 보였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안내도가 있었고 여러 코스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은 각자의 코스를 선택하며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기자로서의 직감이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산 초입에서 만난 백운대 코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본격적이었습니다. 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야생적인 자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발 아래로는 단단한 돌계단이, 양옆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북적이던 지하철역과 도시의 소음은 이제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공기도 달랐습니다. 도심의 매연 대신 상쾌한 숲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오르던 중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방향으로 오르고 있던 한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근한 표정으로 다가와 외국인이냐며 북한산은 처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에서 온 저널리스트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방에서 작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서울은 원래 이런 곳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분명 서울, 그것도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한복판이었는데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친절은 제가 알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바쁘게 걸어다니는 도심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여유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먹밥을 건네는 그 작은 제스처에 감동했습니다. 나눔의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에게 백운대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험한 구간도 알려주시고 꼭 봐야 할 풍경 포인트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등산로는 더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도시 안에서 이런 야생적인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오르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대부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지만 산이라는 공간에서는 모두가 동료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로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한국 대학생들로 보이는 그룹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자 자신들이 가져온 간식을 나눠주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자연은 어떤지, 그곳에도 이런 도심 속 산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과 간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문득 이것이 제가 찾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몰이나 관광지가 아닌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 서울이 얼마나 거대한 도시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등산객은 저에게 다가와 북한산이 서울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째 방문이라며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코스를 탐험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은 분명 관광 가이드북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서울의 또 다른 면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동안 문화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산악 문화가 도시 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북한산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주는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3시간 남짓의 산행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100군데를 향해 오르는 길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서로의 간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는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나 취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한 구간에서는 프랑스인 관광객 그룹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산행 페이스는 비슷했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힘든 구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키며 함께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의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시적인 우정이었습니다. 바위가 많은 구간에서는 경험 많은 한국인 등산객들이 초보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바위를 오를 때 낯선 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주며 어떻게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지 몸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상호 협력의 문화가 이곳에는 존재했습니다.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넓은 바위 위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까지. 도심의 번잡함과 정돈된 기하학적 구조가 멀리서 보니 마치 미니어처 모델처럼 작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노부부는 매주 산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일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이에 이렇게 험한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산에 오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노인들이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산 중턱에서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된 불교 사찰이 현대 도시와 이렇게 가까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스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산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서울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정신적 휴식처이자 도시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아침이나 퇴근 후에도 산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암자에서 내려와 다시 산행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울은 초현대적인 메트로폴리스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첨단 기술의 도시,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도시.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느리고 고요한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자신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인근 산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산행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바쁜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해 계속 오르는 동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노년층이 젊은이들보다 더 능숙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산행은 특별한 취미가 아닌 삶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까지 넓고 깊은 경험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은 멀고도 가까웠고 산은 도시의 또 다른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서울, 나아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00군데를 향해 오르며 저는 문화기자로서 이 경험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산의 아름다움이나 등산 코스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 산이 서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도시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한 부분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가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표면 아래에 숨겨진 그러나 생명력 넘치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100군데를 향한 여정의 중턱, 커다란 바위가 펼쳐진 쉼터 근처에서 저는 특별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다리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에 기대어 앉았을 때 제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등산객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헐떡이며 오르던 그 길을 여유롭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물병을 건네며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관심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감사히 물을 마시고 돌려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강차였는데 할머니의 말씀으로는 산에 오를 때 가장 좋은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무리의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김밥과 삶은 달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혼자 오면 외롭잖아. 먹고 힘내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에는 낯선 이의 음식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감사히 받았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그 맛은 여느 레스토랑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인이 아침 일찍 준비한 것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말없이 받은 음식에 문득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은 냉정한 대도시라는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퇴한 선생님, 공무원,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고 매주 함께 모여 산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단순한 운동 장소가 아니라 우정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는데
제가 기자라는 것을 알고는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산이 있는지, 사람들은 등산을 즐기는지 등의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로키 산맥의 웅장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곳은 일상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여행지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이라고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산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등산이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산을 신성시하고 산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이 산행이 단순한 레저 활동이 아닌 문화적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할 때 그 무리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에서의 안전과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산행 내내 그분들과의 만남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나눔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마치 호흡하듯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정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저는 이 산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산행을 계속하며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건넨 음식과 이야기, 그리고 작은 부적이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의 취재 노트에는 K 아저씨와 K 할머니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이 경험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산을 오르며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바로 진짜 서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최첨단 기술의 이면에 이런 인간적인 온기가 도시의 진짜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백운대 정상에 올랐을 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발 836m, 결코 높은 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고도였지만 그 경험의 무게는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한 장의 파노라마 사진처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빽빽한 아파트 숲과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태고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서울의 이중성을 발견했습니다. 극단적인 현대성과 태고의 자연, 그 교차점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본질, 그 모순과 조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이미 여러 등산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시락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해온 물과 간식을 꺼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자신이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울은 역사적으로 항상 산과 함께 발전해온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풍수지리에 따라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도 서울 사람들은 이 산들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왔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의 개발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도시가 폐허가 되었던 시절,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산은 수도권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인식 덕분에 보존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메마른 콘크리트 정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자연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도시민들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여의도, 강남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한산성까지.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이 서울의 역사적 층위를 보여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높은 곳에서도 휴대폰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을 담아 몇 장의 사진을 찍어 토론토의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히말라야에 갔다 왔어? 서울에 그런 산이 있었어? 제 예상대로 그들도 서울을 단순한 첨단 도시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상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주말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도 다가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냐고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백운대 정상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김밥과 떡, 과일 등을 나누며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서울은 어떻게 보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도시, 바쁘고 빠른 도시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연과 밀접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화해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과의 연결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문화적, 정신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려올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정상에 작은 돌탑 하나를 쌓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처럼요.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돌탑은 소원을 담는 것이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발견한 서울의 진짜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백운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도심 속 히말라야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실제 히말라야의 높이에는 비할 수 없지만 그 정신적 고향감과 도시에서 벗어난 듯한 초월적 경험은 비슷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특별한 여행지가 아닌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명소 소개가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의 숨겨진 면모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북한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북한산 탐방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취재 노트를 살펴보며 기사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리포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숨겨진 정체성을 다루는 심층 기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오랜 고민 끝에 더 마운틴 인사이드 더 메트로폴리스로 정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내부에 있는 산이라는 직역적 의미와 함께 대도시의 차가운 표면 아래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라는 은유적 의미도 담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저 자신에게도 서울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산행 중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산이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출근 전 산책을 하는 직장인, 주말 산행을 즐기는 가족들, 은퇴 후 산을 제2의 집으로 삼은 노년층까지. 산은 서울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할 즈음 혹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까 싶어 서울관광재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 취재 목적에 큰 관심을 보였고 다음 날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의 담당자는 제가 발견한 서울의 산악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북한산은 외국인 등산객들 사이에서 도심 속 야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최근 시작한 10대 명산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받았습니다. 서울 곳곳에 위치한 10개의 산을 모두 등반하면 인증서와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과 장기 체류 관광객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 기사를 완성했고 토론토의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독자들에게 서울의 산이 얼마나 흥미로울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사가 발행된 직후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 버전의 조회수가 급증했고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하철 타고 히말라야라니? 서울은 콘크리트 정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다니 놀랍다. 다음 아시아 여행에는 꼭 서울의 산을 방문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편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이 기사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니 후속 기사를 더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다른 산들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산악 문화가 한국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 기획을 원했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취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당초 서울에서의 짧은 취재 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의 산악 문화를 주제로 한 시리즈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도움을 받아 현지 등산 동호회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저를 그들의 정기 산행에 초대해 주었고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동호회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에게 산은 단순한 레저 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산수화를 보여주며 산을 숭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산은 계급과 지위가 사라지는 평등한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는 CEO도 평사원도 학생도 모두 같은 등산객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균형을 위해 산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 등산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단순한 취재자의 입장을 넘어 서울의 숨겨진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종의 문화 전도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따라 방문한 북한산이 이제는 제 삶과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 서울의 다른 산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 인왕산, 도봉산. 각각의 산은 저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만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취재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 현대화와 전통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북한산으로 향했던 그 호기심 어린 발걸음이었습니다. 북한산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호평을 받으면서 저는 서울에 머무는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한국에 머물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산들은 제게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기사라는 형태로 세계 각지의 독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북한산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주요 산들을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서울 남부에 위치한 이 산은 북한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대학가가 많아서인지 젊은 등산객들의 비율이 높았고 산행 문화도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관악산에서는 서울대학교 등산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공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탈출구이자 친구들과 교류하는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이 처음 산에 오른 것은 초등학교 소풍 때였고 그 이후로 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입학 시험 전에는 기도하러,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을 만끽하러,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생각을 정리하러 산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인왕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북한산이나 관악산보다 작았지만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산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서쪽 경계를 이루던 산으로 곳곳에 성벽 흔적과 역사적 유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왕산에서는 한국 역사 교수님의 안내로 산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산을 오르며 서울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이 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일제강점기의 산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현대 서울에서 이 산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까지 산을 통해 서울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의 형제산인 도봉산도 찾았습니다. 이곳은 북한산보다 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도봉산에서는 불교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경험했습니다. 산 곳곳에 자리 잡은 고찰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찾는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한 절에서 만난 스님은 산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산은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의 공간이며 그래서 많은 사찰이 산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산에 오르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라고요. 서울을 넘어 강원도의 설악산까지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설악산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산행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더 험준한 바위길, 더 깊은 계곡,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전문 산악인들과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위험과 도전, 극복과 성취의 공간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산악 문화의 또 다른 측면, 즉 전문적이고 모험적인 등산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제가 방문한 모든 산에서 항상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에서 처음 느꼈던 국제적인 분위기는 다른 산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각 산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러 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 따뜻한 나눔의 문화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항상 어디선가 어르신들이 음식을 나눠주셨고 낯선 이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산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제 취재 노트를 보시더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면 이건 꼭 쓰라고 하셨습니다. 산은 사람을 닮게 한다고요. 좋은 사람만 남는다고. 처음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 산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산은 인내와 겸손,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산을 찾고 또 그 가치를 실천하며 산에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은 제 5번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습니다. 산에 대한 취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산악 문학, 산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 그리고 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까지. 산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한편 산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나눔의 문화는 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이웃들과 더 자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단순한 방문자나 취재자를 넘어
서울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2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산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편집장은 제 연이은 기사들의 성공에 기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책 출판을 제안했습니다. 산을 통해 본 한국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경험한 모든 산행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책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제 취재에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북한산 산행이 어떻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더 많은 산들을 오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서울을 단지 빠른 도시, 효율적인 시스템, 첨단 기술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와 뉴스를 통해 접한 서울의 이미지는 눈부신 네온사인, 복잡한 지하철, 최신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친구들과 서울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쇼핑, 음식, 나이트라이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하더라도 그저 도시 외곽의 어딘가에 있는 자연 공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의 산행과 취재를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서울을 발견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서울은 정상보다 오르막에 있다는 것을요.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파노라마가 아니라 그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땀과 미소, 나눔의 손길, 그리고 함께 걷는 발걸음 속에 한국인의 진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북한산에 오르던 날, 그 산 초입에서 만난 아저씨가 건네준 주먹밥에서부터 이미 서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누는 그 자연스러운 제스처 속에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행 내내 또 다른 산들을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경험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의 산에서 저는 도시의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은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라고 알려진 한국에서 산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위와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만이 중요한 곳. 그곳에서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잃어버린 인간미를 되찾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듯 했습니다. 또한 현대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서울은 특별했습니다. 세계 많은 대도시들이 자연을 밀어내고 콘크리트 숲을 만들어가는 동안 서울은 도심 한복판에 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단순한 자연 보호구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북한산에서 만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서울은 역사적으로 항상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 잡은 도시였고 그 지형적 특성이 서울 사람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산들이 보호막이 되어주고 안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산에서의 경험은 제가 서울의 다른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저는 이제 서울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 그들의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열쇠는 산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책을 위한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서울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제가 처음 방문했던 북한산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산의 이야기를 알고 이 길을 여러 번 걸어본 사람으로서요. 같은 100군데 코스를 오르는 동안 처음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까지 모두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많은 등산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전 산행에서 만났던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여전히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풍경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를 품은 생명줄이었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은 각자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산들은 서울의 심장이자 정신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한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첫 번째 산행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분은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은 우리가 찾는 것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찾아오고, 어떤 이는 평화를 찾아오고, 어떤 이는 우정을 찾아오지만 모두가 자신이 찾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았냐고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사거리를 찾아왔지만 결국은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서울의 산에서,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낯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토론토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서울의 산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아직 오르지 못한 산들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을 향합니다. 이제 등산은 제 기사 주제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산을 오를 것입니다. 산에서 발견한 서울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토론토에 돌아가면 이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책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진짜 모습, 산속에 숨겨진 한국인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정상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산은 정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보다 그곳에 이르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들이 진정한 산행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 그리고 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상보다 오르막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